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진공기술의 기초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진공기술의 기초 두 번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진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진공 펌프나 진공 게이지와 같은 중요 컴포넌트들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공 시스템은 플라즈마 응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플라즈마 발생이 진공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진공 시스템은 진공 챔버와 고진공 시스템, 그리고 저진공 펌프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저진공 펌프 시스템은 주로 760토르부터 1mT까지의 진공을 구축하기 위한 로타리 펌프나 드라이 펌프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고진공 펌프 시스템은 1mT 이하에서 10-8승이나 그 이상의 초고진공을 만들기 위한 디퓨전이나 크라이오 혹은 터보 몰리큘러 펌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진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공 시스템의 이해는 플라즈마 응용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진공을 표현하는 압력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압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압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압이라는 건 17세기 토리첼리에 의해서 물 같은 경우는 10.36m, 그리고 수은 같은 경우는 76cm의 기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대기가 누르는 힘이 되겠는데요. 이때 대기압의 정의는 이러한 수치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760토르 혹은 760mmHg, 1013mbar 혹은 이를 통칭하여 1atm, 그리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압력의 정의인 단위 면적당 힘을 토대로 10의 5승 파스칼로 대기압을 정의하게 됩니다. 결국엔 대기압이라는 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대기 밀도의 수를 갖는 분자들이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압은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압력을 통해서 진공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압력을 기준으로 진공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충 저진공 영역, 중진공, 고진공, 초고진공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진공도와 압력의 용어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고압력이라는 것은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공도가 좋지 않은 저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압이라는 건 압력이 낮다, 즉 밀도가 작은 거겠죠. 이 경우는 고진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시간에 배울 진공 컴포넌트들의 원리와 종류들을 볼 건데요. 진공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당연히 진공 펌프가 되겠습니다. 진공 시스템은 크게 진공을 만들 챔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진공 챔버를 원하는 진공도, 즉 원하는 압력까지 낮추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진공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공 펌프가 필요합니다. 즉 진공 펌프를 통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도달시키는 게 진공 시스템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저진공, 즉 고압부터 초고진공, 저압 영역까지 모든 진공 영역에 사용 가능한 진공 펌프는 없습니다. 이건 뒤에 게이지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펌프로 모든 진공 영역, 즉 저진공, 중진공, 고진공, 초고진공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진공 펌프와 고진공 펌프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인 대로 이 진공 시스템이 진공 챔버 부분과 함께 고진공을 이루기 위한 고진공 펌핑 시스템과 저진공 펌핑 시스템이 같이 혼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공 시스템을 이용한 작업은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진공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고진공 영역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진공 펌프가 필요합니다. 내가 실험의 목적상 저진공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물론 진공 펌프 하나로 충분히 원하는 압력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고진공 영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진공 펌프와 고진공 펌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진공 펌프가 갖고 있는 성능 차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진공 펌프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까이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배기 속도, 펌핑 스피드입니다. 펌핑 스피드라는 것은 펌프의 성능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수치, 성능 지표인데요. 기체를 제거하는 능력, 즉 일반적으로는 Q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펌프 입장에서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기체의 양을 유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Q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PS 압력과 펌핑 스피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이라는 거는 어느 압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상관없는 성능 표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배기 속도, 즉 펌핑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펌핑 스피드는 보통 우리가 펌프들을 사면 뒤 레이블에 이렇게 펌핑 스피드가 뭐 초당 얼마, 뭐 분당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을 압력으로 나눈 게 결국에는 펌핑 스피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펌핑 스피드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이거와 비슷한 식이 하나 있었는데 컨덕턴스를 구할 때 Q는 P 곱하기 C라고 해서 이 압력 차이에 의한 유량의 비례상수 C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면 결국 배기 속도라는 게 컨덕턴스랑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효 배기 속도가 있는데요. 유효 배기 속도는 실제 진공 시스템에서 배기관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배기 속도는 그냥 이 진공 펌프 자체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펌프의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배기관들 실제 이제 구축이 됐을 때 이 배기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상적인 배기 속도보단 떨어지겠지만 실제 배기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를 Effective Pumping Speed, 유효 배기 속도로 가는데 실제 진공 시스템에서 배기관을 포함한 전체 진공 부품을 고려한 배기 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관과 진공 펌프를 포함해서 유량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유량이라는 건 이 배기관까지를 포함한 펌프 입장에서의 기체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량은 컨덕턴스 그리고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의 컨덕턴스로 표현하겠죠. 그러면 P1이라는 건 얘가 빠져나가는 이펙티브한 펌핑 그러니까 실제로 펌프가 없지만 펌핑 배기 속도로 유량을 나눠준 값이 될 거고 이 펌프의 입장에서 유량은 이 펌프에서의 압력과 이 펌프가 가지는 배기 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1번의 위치에서나 2번의 위치에서나 유량은 모두 똑같겠죠. 그래서 두 식을 합치면 이펙티브한 배기 속도, 즉 S 이펙티브분의 1은 펌프가 가지는 배기 속도분의 1 더하기 컨덕턴스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펌프가 가지는 이상적인 배기 속도보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우리가 배기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용기의 부피나 펌프 용량, 내부 표면적, 표면 청결도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펌프가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공기들을 빼낼 것이냐, 배기시킬 것이냐에 대한 건데 이 펌프에 의한 배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간 배기와 표면 배기가 있습니다. 표면 배기는 용기 내벽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스, 즉 아웃게싱에 의해서 배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경우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펌프가 챔버 공간 속에 존재하는 분자들을 빼내는 것을 우리가 공간 배기라고 합니다. 이 공간 배기는 진공 펌프의 구동 초기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상의 기체 분자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앞서서 Q는 PS라고 정의를 내렸고 위아래 챔버의 볼륨을 곱하면 S는 PVT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단위 시간당
펌핑이 되는 능력이 되겠죠. 단위 시간당 압력 변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압력이 얼마나 원하는 압력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배기 시간이 되겠죠. 그 배기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목표로 둔 압력, 만약에 P0로 가면 초기는 PI, 뭐 대기압이 될 수도 있겠죠. PI에서 얼마나 빨리 P0까지 도달할 것이냐, 즉 시간에 대한 압력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갖고서 우리가 간단히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dt분의 dp는 QI 빼기 Q0. 그래서 Q는 유량인데 압력이라는 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것이냐. 그런데 그 기체가 또 들어올 것이냐의 관계이니까 넷 밸류겠죠. 넷 유량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Q0라는 것은 빠져나가는 것은 순전히 펌프에 의한 거니까 PS로 쓸 수 있겠고 QI라는 것은 초기 유입 기체 양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챔버를 잠구었다, 클로즈한 챔버다라고 하면 0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한 1개의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고 이거의 해는 익스포넨셜로 나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텀 안에 들어가는 시간 상수값을 타우라고 놓게 되면 타우는 펌핑 스피드분의 볼륨, 즉 볼륨이 크다면 당연히 시정수가 큰 값이 될 거고 혹은 반대로 펌핑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면 시정수가 작은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어떤 펌프와 어떤 용량의 챔버를 썼느냐에 대해 의존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리 떨어지는, 그래서 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의 시간을 타우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이 시정수는 결국엔 챔버와 펌프에 의존하는 거다. 그래서 배기 시간, 즉 압력에 대한 시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얘를 이제 공간 배기가 되겠고요. 그 외에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배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표면 탈착에 의한 것들, 확산에 의한 것들, 투과에 의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펌프를 이용한 공간 배기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그 외에 표면 탈착이나 확산 등은 시간에 대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펌프는 앞서 말씀드린 펌프의 성능에 의해서 펌프의 스피드와 같은 성능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종류의 진공 펌프로 모든 진공 영역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펌프의 성능, 원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펌프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런 펌프 성능에 따라서 전 영역을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펌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를 진공 영역별 사용 가능한 진공 펌프를 사용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공 펌프의 분류는 크게 진공 영역과 작동 원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진공 영역 같은 경우는 저진공, 중진공, 고진공, 초고진공, 극초고진공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영역이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저진공과 중진공, 즉 한 1mm 토로대까지에 쓸 수 있는 펌프는 저진공에 쓰니까 저진공 펌프, 러핑 펌프란 용어를 쓰고요. 고진공 영역 같은 경우는 고진공에 쓰는 펌프니까 하이 베큐um 펌프라는 용어를 쓰고 초고진공은 10-8승 이하 같은 초고진공에서 사용하는 펌프는 또 이 영역에 사용하니까 울트라 하이 베큐um 펌프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리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진공 영역에 따라서 나누어진 펌프들을 각 원리에 따라서 구분되는 펌프들을 이 영역별로 나눠보면, 진공 영역별로 나눠보면 저진공 펌프에는 대표적으로 로타리 오일 펌프, 석션 펌프, 부스터 펌프, 벤츄리 펌프, 드라이 펌프 등이 이 저진공 영역에 잘 활용되는 펌프의 예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진공 펌프에는 디퓨전 펌프, 크라이오 펌프, 우리가 소위 TMP라고 얘기하는 터보 몰리큘러 펌프들이 하이 베큐um 펌프에 많이 사용이 되겠고요. 초고진공 펌프에는 스퍼터 아이온 펌프,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아이온 펌프로 얘기하죠. 게터 펌프, 그 다음에 티타늄, 이게 승화 펌프죠. 서블리메이션 맞나요? 승화 펌프 같은 경우가 초고진공 펌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 영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나눠지는데
이게 다양한 펌프들의 이름은 작동 원리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분류를 하게 되면 압축 배출식이냐, 내부 흡수식이냐. 압축 배출식이라는 것은 펌프에 있는 챔버에 있는 공기들을 펌프에서 압축합니다. 압축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것을 압축해서 배출한다. 혹은 가스를 챔버 쪽에 있는 가스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가스 이동식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반면에 내부 흡수식은 말 그대로 챔버가 있으면 펌프가 이 챔버에 이렇게 부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해서 밖으로 이동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흡수식. 크게 작동 방식에 따라서 펌프는 압축 배출식과 내부 흡수식으로 구분이 되겠고요. 압축 배출식은 크게 용적식과 운동량 전달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적식은 계속 압축하는 거죠. 쌓아서 압축하는 거고, 운동량 전달식은 때려서 운동량을 주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각각은 또다시 용적식은 어떻게 쌓을 거냐, 압축할 거냐, 왕복 운동을 통해서 할 거냐, 회전을 할 거냐, 운동량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분자 펌프에 의해서 이 날개가, 터보가 때릴 거냐, 유체 분자에 의해서 유체가 때릴 거냐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된 펌프들은 왕복 운동을 하는 것들은 피스톤 펌프, 다이프램 펌프, 회전식은 로타리, 루트, 스크루, 클로우 펌프 등이 있겠고요. 분자 펌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TMP, 터보 몰리큘러 펌프, 유체 분사는 디퓨전, 리퀴드 젯 펌프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부 흡수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흡수할 거냐에 따라서 흡착식과 응축식이 있습니다. 두 개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흡착식은 어떤 표면에 들러붙게 하는 거죠. 응축식은 온도를 떨어뜨려서 볼륨을 낮추는 겁니다. 흡착식은 표면에 흡착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으로 흡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축식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온도를 떨어뜨려서 응축하는 거게 되겠죠. 표면 흡착의 대표적인 것은 석션 펌프, 화학 흡착은 갤럽 펌프나 우리가 아이온 펌프들이 되겠고 혹은 티타늄 승화 펌프, 저온 응축은 크라이오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진공 펌프들이 존재하고 비슷한 원리이지만 개발 회사마다 다른 제품명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펌프들에 대해서 작동 원리와 그리고 사용법 등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펌프냐에 따라서 상관없지만 작동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압축 배출식과 내부 흡수식이 있을 텐데요. 압축 배출식이냐, 피스톤이냐, 왕복이냐, 터보냐 다 떠나서 진공 펌프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진공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데, 즉 진공이란 게 뭐라고 했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혹은 대기 밀도보다 낮은 밀도, 결국에는 밀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공간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낮게 또는 분자 밀도를 대기 밀도보다 낮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결국엔 진공 펌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진공 펌프를 어떻게 이용해서 대기압보다 낮출 것이냐에 따라서 압축 배출식 혹은 가스 이송식, 가스 트랜스퍼 타입과 가스 인트랩먼트, 내부 흡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압축 배출식은 용기 내 기체를 펌프에 의해 물리적으로 밀어내어 외부로 방출하는 것. 압축 배출식이죠. 진공 챔버에 있는 것을 펌프를 이용해서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부 흡수식은 진공 챔버에 있는 것을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 배출식 같은 경우는 종류가 뭐든지 저진공용이든 고진공용이든 아무 상관없이 결국에는 진공 챔버에 있는 기체들을 압축을 해서 낮은 압력을 높은 압력으로 만든 다음에 방출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공기의 흐름, 기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돼요. 기체의 흐름은 어디죠? 결국엔 고압에서 저압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진공 챔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챔버가 고압이라고 하고 어디보다? 대기압보다.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시 이런 소리를 내면서 빠져나가겠죠. 왜? 공기 흐름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고요. 결국엔 확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진공 챔버가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멍을 뚫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챔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에 있는 게 챔버로 들어오겠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보다 낮은 압력의 진공 챔버에 있는 많은 입자들을 어떻게 그보다 높은 대기로 보낼 것이냐. 그게 바로 펌프입니다. 희박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챔버 내의 공기들을 펌프가 압축합니다. 언제까지? 압축을 해서 대기압보다 높아질 때까지 펌프를 통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밸브를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분자들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겠죠. 이게 펌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낮은 압력을 압축을 통해서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기체가 방출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일정 부피 내의 기체 분자를 유입한 후에 압축하여 부피를 감소시키는 거죠. 우리가 법칙의 P1, V1은 P2, V2. 보일러 법칙에 가면 자, 압력을 높이는 거죠. 혹은 압축이라는 거니까 압력에서 축소시키는 거죠.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 부피 내 기체 분자 유를 압축하여 부피를 감소하면 외부보다 압력이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펌프가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압축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왕봉 운동, 회전식, 터보 분자, 유체 분자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압축 배출식은 저진공에서 고진공 영역까지 두루두루 활용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부 수식이 있습니다. 자, 진공이란 건 정의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대기압보다 낮게 혹은 분자 밀도가 대기 밀도보다 낮게. 즉, 챔버 내에 10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넘네요. 8개로 낮추는 겁니다. 입자의 개수를 줄이기만 하면 무조건 진공이 된 거거든요. 압력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이 흡수식 펌프가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분자가 열로 갔기 때문에 챔버 내에는 밀도가 줄어든 거겠죠. 그래서 용기 내 기체를 외부 방출이 아닌 진공 챔버에 가두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서 고체 표면에 고착시키기도 하고 주로 고진공 영역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압같이 밀도가 엄청 많은 상황에 이걸 다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하지만 몇 개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압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압축해도 대기압보다 높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뿅 하고. 그래서 고진공 영역을 만들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어떻게 할 거냐, 흡착식이냐, 저온 응축식이냐로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진공 펌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러핑 펌프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러핑 펌프는 저진공 펌프, 즉 대기압에서 1mT까지 영역에 주로 사용되는데 초기 배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고진공 펌프 동작 시 고진공 펌프의 배기부로 연결되어 보조 펌프로도 반드시 보조 펌프로도 활용이 되는 이 러핑 펌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라인 펌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고진공 펌프 앞쪽에 붙어 있다, 뒤에 연결되어 있다, 혹은 백킹 펌프 뒤에서 연결돼서 도와준다 해서 백킹 펌프라고도 활용이 되는데 이건 뒤에 고진공 펌프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의 기본 원리는 기체 분자를 흡입해서 압축해서 방출한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을 활용해서 압축하면 압력이 높아지고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기계적 운동을 통해서 압축을 해야 하니까 회전을 시킬 거냐? 왕복 운동을 할 거냐로 구분이 되겠죠.
물론 이 러핑 펌프 중에는 기계적 운동을 하지 않는 석션 펌프나 벤츄리 펌프도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러핑 펌프의 대표적인 피스톤 회전 펌프, 로타리 피스톤 펌프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좀 옛날 모델이지만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어떤 식의 구조일 줄 알 수 있겠죠. 여기 모터가 있고 딱 연결되어 있으면 곰으로 이렇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고 얘가 돌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회전을 통해서 압축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기체 분자를 흡입, 압축, 배기하는 과정인데 얘는 보통 10ml로 한 1ml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견고하고 수명이 길고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합니다. 회전축의 중심에서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친 원형의 피스톤이 회전을 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회전축이 있고 회전하는 그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배기 공간에 대해서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삐뚤어져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원통의 피스톤이 회전을 할 때마다 빈 공간을 차지하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기 흡입.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왜 빨아들일까요? 부피가 늘어나고 있죠? 부피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압력이 감소한다.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 압력이 감소하니까 자연스럽게 일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차단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공기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차단을 한 다음에 얘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압력이 낮으니까. 차단 후 얘를 이제 압축을 합니다. 이게 지금 차단된 상황이에요. 압축을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부피를 줄임으로써.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뭐다?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압력이 언제까지 높아지냐? 밖의 대기압보다 높게 됩니다. 그럼 밸브를 열어주면 기체가 빠져나가겠죠. 배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반복 과정을 통해 그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게 되고 압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흡입, 차단, 압축, 배기. 그래서 이때 피스톤의 회전이 압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스톤이 회전할 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일들을 사용하고 이 오일의 점도가 중요합니다. 오일은 모든 회전 펌프들에서 윤활제 및 밀폐제 역할을 합니다. 윤활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게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밀폐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계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기계적으로 잘 맞춘다고 해도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 이 공간을 기름들이 점막을 형성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밀폐제 역할을 하고 또한 냉각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피스톤 그 펌프보다 조금 더 진보된 오일 회전 펌프인데요. 얘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회전 베인 펌프, 로타리 베인 펌프. 근데 이때 베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타리 베인 펌프 혹은 오일 회전 펌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로타리 펌프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형 진공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펌프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펌프는 크게 고정자와 회전자 그리고 날개, 베인이라고 하는 날개, 용수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썼듯이 베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펌프 안이 구성인데요. 이렇게 날개라고 하는 베인이 있습니다. 이 베인이 안쪽에 용수철이 있고 앞에 피스톤 펌프처럼 회전축이 전체 이 펌핑 압축 공간에 대비 치우쳐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자, 그러면 이 베인의 역할이 뭐냐? 용수철에 의해서 밀리고 당겨지면서 고정제에 접촉해서 회전을 합니다. 즉 용수철에 의해서 이 빈 공간만큼 베인이 쭉 뻗어 있는 거고 여기에 눌려서 이렇게 눌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돌다가 이 영역으로 오면 가장 많이 뻗었겠죠. 여기로 오면 아예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베인이 날개가. 날개는
이게 왔다 갔다 뻗었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빈 공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동작 원리는 흡입, 차단, 압축, 배기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일이 사용되고 윤활제, 냉각제, 밀폐제 역할을 합니다. 오일은 되도록이면 증기압이 낮을수록 고진공용에 도달하기 좋고요. 이 오일이 역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진공 시스템을 오염시킨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앞에 피스톤 펌프와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한쪽에서 보시면 자, 빨아들이고 차단을 하면서 얘가 돌고 있죠. 그래서 압축을 합니다. 이 그림은 반대 방향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얘가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 이 영역, 파란색 영역이 이제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압력이 떨어져서 빨려 들어오겠죠. 그리고 돌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압축이 되겠죠. 빨갛게. 압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펌핑이 되겠죠. 즉, 이 베인의 역할은 흡입 구간과 배출 구간을 위한 영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인이 잘 만들어도 이 부분들에서는 오일을 통해서 윤활제의 역할과 냉각제 혹은 밀폐제의 역할을 하는 오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라이 펌프인데요. 앞서 두 가지 펌프의 가장 큰 단점은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오일은 잘 사용하면 좋지만 문제점이 오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런 오염이 없는 초고진공 시스템이나 청정도가 생명인 곳에서는 이 진공 시스템의 오염에 대한 제거가 중요한데, 그래서 로타리 펌프, 죄송합니다. 러핑 펌프 중에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펌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 펌프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드라이 펌프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원리에 따라서 스크류 펌프, 룻 펌프, 클로브 펌프, 스크롤 펌프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압축해서 배기한다. 첫 번째 스크류 펌프는 말 그대로 스크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두 개의 나사 모양의 회전자와 고정자가 맞물려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흡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가스가 나사선을 축방향을 돌면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영역이 좁아지니까. 압축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 경우는 나사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림처럼 이렇게 축방향으로 길기 때문에 다단 구성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속 회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릭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아무리 잘 연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오일을 사용한 펌프만큼의 낮은 압력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룻 펌프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부스터 펌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블로워 또는 로베 펌프라고 하는데 로베는 이게 엽이란 뜻입니다. 엽. 로브는 나뭇잎이란 뜻인데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혹은 나뭇잎. 그래서 얘를 2엽씩 나뭇잎 엽자입니다. 나뭇잎 엽자를 써서 나뭇잎 2개 달렸네, 3개 달렸네. 그래서 2엽씩, 3엽씩 펌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룻 펌프는 밸브가 없는 양압 이송식 펌프로 송풍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풍기에 팬이 막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풍기의 팬은 엇갈린 각도를 갖고서 바람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나뭇잎들이 서로 엇갈려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공간, 이렇게 공간이 있겠죠. 이 공간들이 2개가 맞물려 돌면서 혹은 3개가 맞물려 돌면서 넓어졌다 작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펌프 원리와 똑같죠. 넓어지면 빨아들이고 좁아지면 압축하고. 그래서 독립적인 사용보다는 진공용기와 오일레전 펌프 사이의 직렬 연결을 통해서 이제 배기 속도를 증가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팔자 모양의 잎사귀 모양의 회전자가 90도로 맞물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3엽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차지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단 구조가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죠. 다단 구조의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공간들이 뭐 앞에 오일 펌프만큼 막 압축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송풍기처럼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 방향으로 배기하기에는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벤츄리 펌프인데요. 벤츄리 펌프, 석션 펌프는 앞서 공부한 거와 다르게 기계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 드라이 펌프라는 게 왜 요구되냐? 진공도가 오일 펌프보다 어렵지 않은데, 자, 오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드라이 펌프가 필요하겠죠. 청정도 때문에. 자, 그런데 진동이 없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계적 진동이 심한 오일 펌프, 드라이 펌프를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러핑 펌프는 필요해요. 그래서 진동이 없는 기계적인 구동이 되지 않는 펌프들, 즉 벤츄리 펌프나 석션 펌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벤츄리 펌프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그림처럼 펌프가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관이 가늘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기를 막 보내요. 그 뒤에는 시끄러우니까 이제 머플러 달아놓고 세게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베르누이 원리라는 게 뭐죠? A1, V1, A2, V2로 우리가 단순하게 외우죠. 어느 면적과 속력의 관계인데요. 면적이 넓은 곳에서 갑자기 작은 곳으로 가게 되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다이나믹 프렉셔가 떨어지는 거죠. 빨리 지나가니까 여기 순간적으로 공기가 희박해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감소합니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감소하면 이쪽이 챔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빨리 오겠죠, 일로. 그리고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벤츄리 펌프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진공을 만들 수는 없지만, 기계적인 진동이 없기 때문에 이 벤츄리 펌프, 기계적인 운동이 없기 때문에 벤츄리 펌프가 사용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잘 활용되는 석션 펌프가 있습니다. 이건 포획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액체 질소 내에 이런 여러 가지 다공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공성 물질들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다공성 물질들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죠.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다공성 물질을 놓고 주로 이제 제올라이트나 아니면 뭐 우리 냄새를 없앨 때 많이 쓰는 뭐 그 타고 남은 저기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다공성 물질들 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계적 압축이나 기체 배출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열을 전달하기 위한 열 전달 핀과 다공성 물질이 있어서 이제 기체들이 여기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붙었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면.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온병 안에 액체 질소를 채워놓고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석션 펌프는 뒤에 초고진공 펌프를 다룰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비기계식 펌프들과 유사한 원리를 작용하는데요. 즉 포획식이라는 거죠. 다만 이 석션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들지는 못하고 러핑 펌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러핑 펌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고진공 펌프를 한번 볼 건데요. 러핑 펌프는 초기 진공 형성을 위해서 사용되고 저진공 영역에 쓰는데, 이제 이 저진공 영역에 사용된 러핑 펌프로 아무리 오랫동안 이 펌핑을 해봐야 고진공 영역 10-5승, 6승을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러핑 펌프의 한계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원리에서 보면 압축해서 내보내는 건데요. 이제 이 챔버의 압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압력이 떨어져서 압축할 게 몇 개 없어요. 그럼 얘는 아무리 압축한들 이 저진공 펌프로 압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대기압보다 낮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낮은 밀도를 가진 애들을 압축할 수 있는 펌프가 필요한데, 그게 고진공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진공 펌프는 고진공 영역을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반드시 저진공 영역에서 사용된 러핑 펌프와 연결되어서
고진공 펌프의 배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고진공 펌프는 밀도가 낮은 진공 챔버에 있는 기체들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압축은 잘하지만 여전히 대기압보다는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오픈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저진공 펌프로 보내요. 저진공 펌프는 초기 진공 챔버에서 낮은 영역의 진공 챔버에 있는 거를 다이렉트로 압축하기는 쉽지 않지만 얘가 한번 압축해서 준 거예요. 그 얘를 다시 압축하면 이제 대기압보다는 커질 수가 있겠죠.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이제 저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고진공 펌프는 반드시 저진공 펌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진공 펌프를 우리가 백킹 펌프 혹은 포어라인 펌프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이 진공 시스템을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저진공 펌프. 자, 이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저진공 펌프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저진공 펌프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펌프 라인들도 가늘고 길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고진공 펌프는 거의 챔버 사이즈의 다이아미터를 갖고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기체의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흐름 영역이 저진공을 사용할 때는 저진공 영역에서는 점성 유동이고 고진공을 사용할 때는 분자 유동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점성 유동은 기체의 밀도가 높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얇은 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서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고진공 영역은 분자 유동이에요. 서로 있는지도 몰라요. 순전히 확률에 의해서 이 펌프로 우연히 들어와야 압축을 해서 펌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률을 높여야 하니까 넓은 컨덕턴스가 좋은 입구가 넓은 배기관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기체 분자들은 속도를 갖고 있는데 유동 속도와 열운동 속도가 있어요. 열운동 속도는 서멀 벨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랜덤 모션을 하죠. 분자가 갖고 있는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유동 속도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가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유동 속도죠.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흐름이 없을 때 분자들은 제각각으로 움직입니다. 열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열평을 통해 외부 압력과 같아지게 되고 진공에서 고압 영역으로의 배기는 반드시 유동 속도의 성분에 의한 배기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 속도를 일으키기 위한 게 운동량 전달식 펌프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체 분산식과 터보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 고진공 펌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진공 펌프의 대표적인 예인 오일 확산 펌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일 확산 펌프는 오일 증기를 기체 중에 분산시켜서 이 오일 증기가 기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펌핑을 하는 유체 분사식 펌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높은 속도로 그 오일 증기가 때리기 때문에 배기 속도가 높습니다. 다만 기계적인 펌프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어서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없는 무진동이 요구되는 시설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다만 얘는 오일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도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일 확산 펌프 우리가 이제 디퓨전 펌프라고 얘기하는 구조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값도 저렴한데 지금은 많이 쓰이지는 않기는 하지만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 내부에는 이런 우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 우산이 있고 아래는 보일러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오일들이 이렇게 철렁철렁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히터를 통해서 오일을 끓여요. 그러면 증기압들이 이 우산 모양의 집들을 통해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면서 압축이 되겠죠. 증기압이 올라가면
이 노즐들 통해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갈 때 우연히 들어온 진공 챔버에 있던 분자들을 세게 때리는 거죠. 탕탕 때립니다. 때리면서 밑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 분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포어라인 펌프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걸 아래쪽으로 운동량을 전달해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나온 수증기들은 기체 분자를 때리면서 벽면으로 갑니다. 벽면에 가면 쿨러가 있어요. 그러면 식으면서 다시 액체가 돼서 오일은 여기로 가게 되고 공기들은 포어라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기 원리를 보게 되면 히터에 의한 오일 가열, 증발관을 따라 오일 증기가 상승, 3단 노즐을 통해 초음속으로 분사, 그리고 기체와 충돌, 운동량 전달, 그리고 기체 분자는 배기되고 오일은 냉각 응축돼서 다시 보일러로 가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오일 확산 펌프는 주로 3단 노즐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단을 거쳐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모이니까. 하지만 배기 속도는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노즐과 내벽 사이의 간격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이 노즐로부터 이 팽창 감소를 통해서 오일 Z의 평균 증기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 속도는 감소, 압축비는 증가. 그래서 오일 확산 펌프의 배기 속도는 1단 노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기 과정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오일 증기의 냉각이 원활하지 못하면 오일이 재증발하여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에 역류캡을 다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오일이 손상되는 것들을 많이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오일 펌프는 저렴해요. 구조에서 보셨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체에 대해서 일정한 배기 속도를 갖고 활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적 구동이 없어요. 다만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일에 대한 역류가 항상 문제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냉각 캡이라든지 배풀이라든지 오일 트랩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과열을 방지해서 오일 증기가 역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고진공 펌프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터보 분자 펌프입니다. 터보 분자 펌프는 우리가 TMP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그 이 내부에는 보면 터보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날개가. 그래서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량 전달 방지식이며 뒤에 보시겠지만 이런 날개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다만 순수한 이 기계적 운동을 통해서 15-10승까지도 갈 수 있는 고진공 펌프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얘가 결국에는 이 터보 팬이 돌기 때문에 마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베어링을 사용할 때 미량의 윤활유를 하기 때문에 역류 문제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마저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부상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작동을 할 때 자기 부상 방식을 이용해서 팬을 띄우는 거죠. 그리고 돌리게 됩니다. 단순하며 짧은 동작 시간 그리고 높은 배기 속도를 자랑하는 게 특징이고요. 기존 펌프에 대비 이제 회전의 날과 고정제의 날의 엇갈린 배치를 통해서 높은 배기 속도와 펌프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수 밀리미터 간격으로 이 날개를 가진 디스크가 배열이 되어 있고 각 디스크는 서로 다른 경사면을 가진 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 펌프는 아마 실제 진공 시스템을 다루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진공 펌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터보 분자 펌프는 기본 구성이 회전날과 고정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게 되면 하나가 고정자이고 위에가 회전자라고 하면 얘는 돌겠고 얘는 고정되어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 날의 방향이 엇갈려 있어요.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면을 한번 보면
회전자 날과 고정자 날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회전자, 고정자, 회전자, 고정자 이렇게 이 디스크가 이 하나의 디스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회전 가운데를 회전축이라고 보면 그리고 이 회전자들과 고정자가 엇갈려 있고 하부로 갈수록 이 기울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디스크에는 이런 회전자 디스크에는 이게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날이 20에서 60개 정도 배열되어 있고 날개의 수, 날개의 길이, 날개의 폭, 간격, 경사도, 회전 속도가 결국에는 배기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터보 펌프에서 챔버 쪽이고 배기 단이라고 하면 밑으로 갈수록 날들이 이렇게 눕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단부로 갈수록 압축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압축을 시켜야 하니까 배기 속도는 감소하지만 압축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압축비라는 건 배기구 압력분의 흡입구의 압력, 즉 여기의 압력, 흡입구의 압력분의 배기구의 압력의 비로 나눈 걸 압축비라고 하는데요. 혹은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의 압력의 비, 그죠? 또 비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데 결국엔 압축비가 밑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회전자의 블레이드들이 각이 세워져 있다면 점점 눕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는 이 날이 열린 구조다. 반면에 하단에서는 닫힌 구조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동작 원리는 이러한 각각의 블레이드의 블레이드로 이루어진 회전자들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회전자의 날개들이 기체 분자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자 날개와 충돌을 통해 배기구 방향으로 밀어내는 운동량, 전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와 충돌하여 진행 방향 변경 및 속도가 증가되고 이때 중요한 게 회전자와 고정된 날에 엇갈려 있죠. 엇갈려 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기체가 다시 나올 확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엇갈렸기 때문에 기체가 흡입구 방향으로 되돌아오더라도 다시 반사돼서 배기구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회전자의 속도가 기체의 이동 속도보다 당연히 빨라야겠죠. 만약에 회전자의 속도가 기체 이동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기체의 이동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기체가 날개와 충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을 전달할 수 없게 되겠죠. 또 중요한 건 고진공 펌프다 보니 포어라인 펌프와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초고진공 펌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고진공 펌프는 울트라 하이 베큐um 펌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공 부품들을 사면 UHB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뭐 회사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초고진공에 사용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초고진공은 10의-톨 8승토르 이하의 압력 영역대를 얘기하는데 초기에는 저진공 펌프를 쓰고 바로 초고진공 펌프를 써도 되긴 하지만 고진공 펌프를 쓰고 초고진공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중간 고진공 펌프 없이 초고진공 펌프를 바로 사용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 초고진공 영역에서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이 챔버 내에 있는 입자들을 빼내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에는 고진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 배기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부분 배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간상에 있는 기체 분자들을 빼내기보다는 이 아웃게싱들, 챔버 내부에 흡착되어 있던 분자들이 빠져나오는 양이 내부에 존재하는 양보다도 이제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빼내는 영역, 정말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큐빅센치당 10의 9승, 8승 굉장히 많은 수죠. 10의 8승 이상, 13승까지 가는 그런 분자들을 빼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웃게싱이나 릭에 대한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 초고진공 펌프를 써도 진공도를 떨어뜨리지 못해요. 왜? 릭으로 들어오는 거나 아웃게싱 되는 양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초고진공 영역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웃게싱, 탈가스화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탈가스화를 완료할 것이냐?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오겠죠. 압력이 낮아지면. 더 빠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이킹을 하는 겁니다. 챔버를 베이킹을 하면 이 챔버에 흡착되어 있던 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얻어서 빠져나올 만한 에너지를 얻겠죠. 그래서 베이킹을 하게 되면 탈가스화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공 내벽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 흡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웃게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기 침투를 최소화, 릭을 줄이는 거죠. 정말 작은 릭 하나가 초고진공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역을 도달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 되면 초고진공 펌프를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게터 펌프와 이온 펌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주로 이 초고진공 펌프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기계적으로 운동량 전달식, 압축식은 뭐 잘 활용되지 않고 주로 내부 흡수식 혹은 포획형 펌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초고진공 펌프의 대표적인 게터 펌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터 펌프는 진공용기 내 운동하는 기체 분자가 화학적으로 활성인 금속 표면에 흡착되어 배기되는 펌프인데요. 게터 펌프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이렇게 그 화학적으로 활성인 금속 표면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이때 흡착되는 금속 표면, 이거를 우리가 게터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금속 표면에 기체 분자가 도달하면 쉽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낮은 화합물로 변환 배기하는 물질을 우리가 게터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게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와 원리를 살펴보면 어떤 게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증발형 게터, 그 다음에 비증발형 게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증발형 게터의 대표적인 것은 타이타늄 같은 소재인데요. 타이타늄이나 갈륨 같은 소재를 증발시켜서 배기에 활용하는 것이고, 비증발형 게터 같은 경우는 합금으로 구성된 대형 덩어리 같은 형태의 게터를 의미합니다. 결합 방식에 따라서도 화학적 게터와 물리적 게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학적 게터는 기체 분자가 금속 표면에 화학적으로 흡착되는 이런 결합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물리적 게터는 극좋은 상태에서 약한 결합력으로 가스를 흡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증발형 게터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덩어리 게터로 표면에 얇은 보호막인 산화막이나 탄화물을 제거하는 활성화 과정을 거친 후에 기체 분자가 흡착이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보통 수백 도 가열로 표면 보호막이 게터 내부로 확산되고 그 표면층엔 새로운 게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이 비증발형 게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열 방식에 따라서 고주파 가열, 전류 가열, 레이저 가열, 적외선 가열로 나눌 수도 있고, 게터 소재에 따라서 탄탈륨, 유비듐, 타이타늄, 토륨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합금을 사용하고, 이 비증발형 게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메탄이나 불활성 기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체를 배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티타늄 숭화 펌프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티타늄 숭화 펌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증발형 게터 펌프인데요. 타이타늄이 기체 분자와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기체 배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얘를 승화시키기 때문에 타이타늄을 승화되니까 타이타늄이 사용되는 공정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타이타늄이라는 건 화학적으로 반응이 잘 되고 또 적절히 가열하여 승화시켜서 표면에 흡착을 시킵니다. 이때 타이타늄으로부터 흡착된 막이 진공용기 내 질소나 산소 등의 기체 분자와 결합해서 티타늄 쥐라막이나 산화막을 형성하여서 배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보시면 티타늄이 있으면 티타늄을 증발시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챔버 벽이 되겠습니다. 챔버 벽이나 아니면은 이 게터 펌프 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티타늄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게터 펌프인데요. 티타늄 필라멘트가 있으면 얘를 가열을 합니다. 한 1300도까지 가열하면 승화가 되겠죠. 승화가 되면서 티타늄 이런 원자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승화된 티타늄 원자들이 주변에 있는 탄소나
죄송합니다. 질소나 혹은 산소 등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막이나 진화막을 형성하면서 이 월에 붙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챔버 내에 질소나 산소 밀도가 떨어지는, 즉 압력이 떨어지는 진공 배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펌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인데요. 이온 펌프도 어떻게 보면 게터 펌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게터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열을 이용한 게 아니라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서 플라즈마 내에 이온이 충돌을 하여 스퍼터링이 일어나서 게터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퍼터 이온 펌프 혹은 그냥 이온 펌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온 펌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펌프 내 전자가 있으면 자기장에 의해 나선 운동하면서 기체 분자와 더 많은 충돌을 유도하게 되고, 이때 전기장에 의해서 양극으로 이동하고 충돌을 통해 양이온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이온은 다시 음극으로 이동하여 충돌합니다. 이 과정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처음 플라즈마 응용공학을 소개할 때 타운젠트 크라이테리언, 즉 전기 방전의 원리와 똑같겠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때 다만 음극 재료로서 티타늄을 사용하게 되고, 이때 플라즈마 내부에 형성된 양이온이 가속되면서 음극 재료인 티타늄과 충돌을 하게 되고 이온 범바드먼트에 의해서 티타늄이 스퍼터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티타늄 막이 형성되는 게터 펌프의 역할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가 전압이 5kV, 인가 자기장은 한 0.12 테슬라 정도 되고요. 이 경우는 배기 속도는 낮지만 초고진공 펌프로서 베이킹 시 10-11승토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초고진공용 펌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게터가 점점점 날아가게 되면 수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갈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래쪽 그림은 어떻게 이온 펌프가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전자들이 나선 운동을 하면서 기체 분자와 더 충돌하게 되고 형성된 이온이 캐소드로 가서 티타늄과 충돌하여 스퍼터링이 됩니다. 그러면 티타늄 원자가 앞서 게터 펌프의 원래 마찬가지로 N2가 됐든 O2가 됐든 공기와 분자들과 접촉을 통해서 산화막, 질화막들을 표면에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부의 분자들의 밀도를 줄여서 분자들의 밀도를 낮추어서 펌핑 배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공 시스템은 앞서 소개드린 러핑 펌프나 저진공 펌프, 고진공 펌프들이 모두 필요한데요. 고진공 펌프가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터보 몰리큘 펌프 TMP나 혹은 아이온 펌프와 같은 흡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포획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경우에 따라서 장치 구조 연결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진공 챔버 부분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저진공 펌프 영역은 다음처럼 연결이 됩니다. 다만 터보 펌프와 같은 운동량 전달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진공 펌프와 연결을 통해서 백킹 펌프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고진공 펌프가 활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이온 펌프나 아니면 티타늄 숭화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포획식이기 때문에 굳이 저진공 펌프와 직렬을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경우에도 연결이 어떻든 간에 펌핑의 순서는 저진공 펌프를 통해서 이동이 되고, 이때는 이제 밸브가 잠겨 있어야겠죠. 이동이 되고 어느 정도 진공도가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진공 밸브를 잠그고 터보 펌프를 통해서 저진공 펌프를 백킹 펌프로 활용하여 초고진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아이온 펌프와 같은 포획식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저진공 펌프를 통해서 배기를 하고 이후 아이온 펌프를 통해서 포획을 통해 고진공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공 게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진공 게이지라는 건 진공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진공의 측정이라는 건 결국엔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분자 밀도를 측정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측정할 거냐, 분자 밀도를 측정할 거냐, 아니면 이들의 변화에 의한 다른 변수, 온도와 같은 다른 변수를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압력 같은 경우는 제한된 진공 용기 내에서 기체 분자에 의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압력 정의에 의하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은 용기 내 기체 분자 밀도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밀도를 재면 압력을 재는 거겠죠. 또한 압력에 따라 변하는 기체 분자의 열 전도율이나 점성, 운동량과 같은 물리량의 변화를 측정을 통해서도 직접 송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브루동 게이지나 전기 용량 게이지 혹은 이제 마노미터라는 상품명으로 쓰이는 전기 용량 게이지 같은 경우는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피라니 게이지나 열전대 게이지 혹은 이제 우리가 TC라고 하죠. 서머커플 게이지 혹은 서미스터, 이온 게이지 등은 압력의 변화에 의해 달라진 열 전도율이나 분자 밀도 등을 측정하는 간접 측정이 되겠습니다. 고전적으로는 토리첼리의 실험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압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은 기둥주의 높이가 76cm일 것이고, 만약에 펌핑을 통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은 중의 높이가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를 활용한 것이 맥로우드 게이지라고 해서 그림처럼 압력 대기압인 경우에는 이쪽 부분의 수은주의 높이와 이쪽 얇은 그 파이프에서의 수은중의 높이가 같다가 펌핑을 통해서 높이가 달라진 것만큼 압력 차이에 의해서 높이가 달라진 것만큼을 이용하여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압력 측정의 방법이고 실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진공 게이지는 펌프처럼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게이지로 모든 영역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제품 중에 풀 레인지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풀 레인지 게이지라는 거는 하나의 게이지로 모든 영역을 측정한다는 건데요. 사실 풀 레인지 게이지는 장치 자체는 하나지만 이 안에 두 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공 게이지도 진공 펌프처럼 저진공, 고진공, 초고진공을 다룰 수 있는 진공 게이지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진공 게이지의 작동 원리에 따라 측정 가능한 영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진공 영역부터 고진공 영역까지 적용 가능한 게이지들이 있는데 뭐 명확하게 펌프처럼 명확하게 딱딱 끊어서 어느 진공도까지 잴 수 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 살펴보면 저진공 영역에서는 마노미터나 보등 게이지 같은 게 많이 쓰이고, 중진공에서는 서머커플, 피라니 게이지 혹은 이제 캐피스터 다이아프램 게이지 같은 게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고진공 게이지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온 게이지라는 걸 많이 활용합니다. 이 적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주로 실험에서 많이 활용되는 진공 게이지들이 되겠고, 이들에 대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이지가 브루동 게이지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브루동 게이지는 사실 정확한 진공을 측정하기보다는 지금 진공이 됐구나 안 됐구나 정도만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만큼 작동 원리도 단순하지만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 브루동 게이지를 갖고 뭔가 정확한 정량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루동 게이지는 기계적인 압력계로 상대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기압 부분의 압력을 측정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면을 보면 이런 카퍼 코일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가 있고 아래쪽은 이제 챔버로 연결이 되겠죠. 만약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카퍼 튜브 내부 빈 공간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수축이 일어나면 이 반대편 쪽에는 바늘이 있습니다. 수축이 일어나고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떨어졌다, 압력이 높아졌다 정도만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 수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고진공 영역에서는 이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다만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고 대기압 주변에서는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런 저진공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진공 게이지는 전기 용량 게이지, 우리가 캐패시턴스 다이아프램 게이지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름에 이 정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캐패시턴스 정전 용량이죠. 전기 용량. 다이아프램 막이죠. 이거를 활용한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보시면 이런 작은 챔버가 있으면 이 작은 챔버를 가로지르는 막이 있습니다.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얇은 막은 전극 사이의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 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 경막에 대응되는 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극은 신호를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챔버랑 연결된 쪽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이 막이
휘겠죠. 아래로 휠 수도 있고 위로 휠 수도 있고 압력 변화에 의해서 이 막과 마주보고 있는 전극 간의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전기 용량 C는 입실론 제로 L분의 A, 즉 이 공간상의 유전율과 이 두 막 사이의 간격과 이 막의 전극의 단면적과의 관계로 전기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한쪽은 진공용기에 연결해서 압력을 측정하고 다른 쪽은 10-70토로 정도의 고진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압력 공간으로 원판형 전극과 이를 감싸는 링 모양이죠. 전극이 배치되어 브릿지 회로를 형성하게 되고 이 간격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전기 용량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의 변화를 브릿지 회로를 통해서 측정하게 되면서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온도에 민감하지만 거의 모든 기체에 직접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체에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접 측정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열전대 게이지인데요. 우리가 TC 게이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TC 게이지는 가열된 필라멘트의 기체 분자의 충돌로 인해서 필라멘트의 열을 빼앗겨 형성되는 온도 변화를 열전대가 측정하는 건데요. 열전대는 잘 아시는 대로 열 기전력, 그러니까 서멀 컨덕티비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멀 컨덕티비티가 서로 다른 두 개를 접합합니다. 이렇게 접합하고 이 부분에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이 TC 서로 다른 TC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전압 차이가 형성이 됩니다. 컨덕티비티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도가 다르겠죠. 그 온도 변화를 통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압력이 높을 때는 많은 분자가 와서 때리겠죠. 반면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적은 분자가 와서 때리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생기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저진공용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다만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좀 느린 반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진공용에서는 아주 적은 분자들이 와서 때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미약해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전대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것이 피라니 게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이탈리아 과학자로 기억을 하는데 피라니가 개발한 것으로서 열전대 게이지랑 유사하지만 필라멘트의 온도 변화를 통한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형태, 휘트스톤 브릿지는 이렇게 저항이 4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 내부에 전류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 모두 이쪽 포인트와 이쪽 포인트에 전위차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하지만 이 R4라는 곳이 진공 속에서 분자와 충돌을 통해 온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전위가 형성되겠죠. 그럼 전류가 흐를 것인데 그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R2를 변화시킵니다. 이건 가변 저항이 되겠어요. 얼마만큼 변화시켰는지가 이 온도 변화에 의한 저항 변화랑 같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변화된 양을 환산하여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1mT 영역대에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회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열전대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이온 게이지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이온 게이지는 고진공, 초고진공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진공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온 게이지는 말 그대로 이온화 과정이 게이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체 분자가 굉장히 적은 고진공 영역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영역에서는 이온화 시킬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온 게이지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공도가 좋은 낮은 압력에서 이온 게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는 기체 분자를 이온화해서 전자와 양이온이 형성이 되면 이온에 의한 전류가 형성되겠죠. 이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이온 전류가 높을 것이고 밀도가 낮으면 이온 전류가 낮겠죠. 이를 통해서 기체 분자의 밀도, 즉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온 전류를 형성시킬 것이냐? 그럼 이온을 형성시키려면 분자들은 중성이잖아요. 결국에 이온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그럼 이 전자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 과정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핫캐소드와 콜드 캐소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핫캐소드는 말 그대로 캐소드가 뜨거운 겁니다. 어떻게? 필라멘트를 가열하여 열전자를 방출하는 거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라멘트가 존재하면 여기에 가열을 합니다. 전기를 가해서 가열하면 열전자들이 방출이 되겠죠. 이런 열전자들이 가속을 통해서, 이때 물론 이제 전기장을 형성시켜야죠. 가속을 통하면 원자와 충돌해서 이온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전자들은 사실 전자와 이온이 동수로 전류계도 들어가게 되면 넷 전류는 0이니까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드를 통해서 전자들은 통과 못하고 이온들만 그리드를 통과하고 약간 가속을 시킵니다. 음전위로 가속을 시켜서 전류계를 통과하게 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열전 이온화를 위한 전자가 열전자, 필라멘트에서 가열되었을 때 뛰쳐나온 열전자를 이용한다 하여서 하케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공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챔버에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필라멘트가 가열되고 있을 때는 주황색 빛을 막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핫캐소드 이온 게이지. 근데 이제 보통 핫캐소드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우리말로 열음극 이온 게이지인데 이제 핫캐소드 이온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극, 양극, 그리드, 이온 컬렉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온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밀도들에 대해서 측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1mT에서 10-13토르까지 가능하고 그림처럼 유리관에 쌓여 있는 밀폐형과 아예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그 핫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열을 가해서 전자를 뛰쳐나와야 하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진공도가 높은 경우에 작동하면 마찬가지로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핫캐소드를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열전자를 이용하지 않고 전자와 원자의 충돌을 통해 이온을 생성하는 방법을 따로 모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콜드 캐소드 이온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냉음극 이온 게이지인데 보통 이제 연구실 같은 데서는 콜드 캐소드라고만 부르죠. 핫캐소드의 필라멘트에 의한 고온 문제. 그리고 또 만약에 진공 내에 있는 기체들이 만약에 산소 관련 것들이 나오면 또 산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용기 내 두 개의 음극과 캐소드와 그다음에 원형, 얘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원통형의 양극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자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플라즈마 발생 장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방전이죠. 전기 방전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내부에 전자가 한두 개라도 존재할 거고 이때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들이 가속이 되겠죠. 그죠? 가속이 되고 충돌을 통해 이온들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온된 형성들은 우리가 이제 그 그리드를 통해서 빼내면서 마찬가지로 이온 전류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럼 자석이 왜 있느냐? 적은 밀도에서 많은 충돌을 통해 전자 밀도를 증가시키고 많은 충돌을 하기 위해서 자기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자기장에 대한 효과는 뒤에 플라즈마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는 자기장 내에서 구속이 되면서 원형 운동을 하게 되면서 충돌하기 위한 민프리 패스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핫캐소드와 달리 핫캐소드와 달리 콜드 캐소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콜드 캐소드인지 아닌지는 근처에 철 성분을 갖다 대면 자석이 있기 때문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콜드 캐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림에 심장에 가까이 대지 말고 이런 그림도 있죠. 심장 내가 세동기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 그리고 모든 진공 게이지는 게이지 리더와 함께 사용해서 진공을 측정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풀레인지 게이지라는 것은 하나의 셋 안에 저진공과 고진공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진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펌프와 게이지가 있었다면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부품들, 즉 레귤레이터나 MFC, 밸브 등이 필요할 거고 또한 진공 밸브들, 기체의 흐름을 열거나 닫는 역할을 하죠. 특별히 메인 챔버와 진공 펌프에 연결되는 경우를 게이트 밸브 혹은 메인 밸브라고 얘기하고 버터플라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큐um 플랜지는 규격에 따라서 KF, QF, NW, DN, CF, ISO 등 다양한 규격의 플랜지들이 크기에 따라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고 CF 같은 경우는 컨플렛이라는 뜻으로 다음처럼 가스킷을 활용하고 우리가 KF나 NW 같은 경우에는 오링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여서 진공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진공 시스템에 대한 기초를 토대로 우리가 진공 장치들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진공 챔버와 고진공 펌프 시스템, 저진공 펌프 시스템, 저진공 게이지, 고진공 게이지, 각종 밸브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진공 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진공 챔버 안에 전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라즈마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전극을 형성한다든지 코일을 감는다든지 이러한 발생 장치에 대한 공부들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공기술의 기초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